북한이 오늘 새벽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쐈습니다. 미국의 전략핵 잠수함 부산기항 등 한미 확장 억제 강화에 대한 반발로 보입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미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습니다. 미 언론은 월북 미군이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 군 징계를 받기 위해 송환될 예정이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밤샘 경론 끝에 표결을 거쳐서 경영계의 최종 요구안이 채택된 건데 노조는 10,000원을 넘지 않았다고 반발했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폭우에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습니다. 실종된 주민 가운데는 5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네, 장마가 소강 상태에 들자 이번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주말부터는 또 장맛비가 내린다고 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진두 기자. 네, 김진두입니다. 네, 지금 폭염특보가 내려진 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제주도와 동해안을 제외한 내륙 대부분 지방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날이 이틀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할 때 내려집니다. 올 서울과 춘천 낮 기온이 33도, 광주와 대구는 32도인데 그동안 내린 비로 습도가 무척 높아져 더위가 더 심하게 느껴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땡볕에서 장시간 활동할 경우 일사병이나 열사병 등 온열질환 위험성이 높아져 주의해야 합니다. 폭염 뒤에 주말부터는 다시 장맛비 예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장마가 끝난 게 아니라 잠시 주춤하는 겁니다. 장마 전선 주말쯤 다시 북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충청과 남부가 아니라 수도권과 강원도에 휴일까지 강한 비를 쏟아부을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에도 극한호우 가능성이 커서 철저한 점검과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전망은 다소 유동적입니다. 장마 전선이 다시 남부로 내려간 뒤 다음 주 후반까지 내륙에 계속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고 또 장마 전선이 남해안으로 물러난 뒤에 다음 주 중반부터는 장마가 끝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진두입니다. 경북 북부 지역에 내린 폭우로 실종된 주민을 수색하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서 실종됐습니다. 해병대는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대원을 찾고 있는데요. 이와는 별도로 실종된 주민을 찾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허성준 기자. 네, 대구 경북 취재본부입니다. 네, 먼저 해병대원 실종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해병대원이 실종된 건 오전 9시쯤입니다. 예천군 내성천 보문교 일대를 수색하던 중이었는데요. 동료들과 함께 손을 잡고 대열을 맞춰 하천을 수색하다가 하천 바닥이 무너지면서 급류에 휩쓸렸습니다. 실종된 대원은 해병대 1사단 소속으로 어제부터 수색에 나섰습니다. 해병대는 사고가 난 내성천 20여 킬로미터 구간에 인원 100여 명과 수륙 양용 장갑차를 투입할 계획이었는데요. 하지만 유속이 빨라 장갑차도 투입하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병대는 민간인 수색을 중단하고 실종된 대원을 찾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도 내성천 상류 지역에 있는 댐과 저수지 등의 방류를 중단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인 실종자 수색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해병대원 사고와 별도로 실종자 수색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경북 북부 폭우로 22명이 숨지고 5명이 실종됐는데요. 14일부터 유지되던 호우경보가 해제되면서 수색에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덮친 마을은 중장비가 동원돼 본격적인 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피해도 늘고 있습니다. 40채가 넘는 주택이 전파됐고 일부가 부서지거나 침수된 집을 합치면 240채가 넘습니다. 이 때문에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이재민이 2,200여 명에 달합니다. 농지 2,800헥타르가 침수됐고 가축 10만 마리도 폐사했습니다. 당장 비 예보는 없지만 주말에 또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지금까지 비 때문에 수색과 복구에 차질을 빚은 만큼 추가 피해 없도록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부산과 경남 해안 지역에는 어젯밤 1시간에 최대 70mm에 가까운 비가 쏟아졌습니다. 하천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실종됐고 침수 피해도 잇따랐습니다. 윤성훈 기자입니다. 차량이 지나가자 마치 파도가 있는 듯 물결이 칩니다. 경남 거제시 상동동 일대 도로입니다. 차량 범퍼까지 흙탕물이 차오르면서 차량들은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주변 둘러보니까 맨홀도 터져 있고 운행하고 있는데 점점점 차가 잠기더니 센서 등까지 켜지면서 물이 거의 차에 들어올 그 직전까지 온 거예요. 부산시 해운대구의 수양강을 가로지르는 세월교입니다. 강물이 불어나면서 교량 전체가 물에 잠겼습니다. 강과 다리의 경계를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세월교의 차량과 보행자 통행은 전면 통제됐습니다. 어제 저녁 7시쯤에는 울산시 울주군에 있는 남창천을 건너던 60대 남성이 실종됐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종일 내린 비로 물이 크게 불어난 상태였습니다. 소방은 남성이 급류에 휩쓸렸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젯밤 부산 영도구에는 1시간에 68.5mm, 거제시에서도 곳에 따라 최대 65mm의 물폭탄이 쏟아졌습니다. 하루 누적 강수량도 150mm 안팎에 달합니다. 새벽으로 접어들면서 남부지방 곳곳을 휩쓴 강한 비구름은 대부분 동해로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소강 상태에 접어든 장맛비도 잠시, 주말부터는 다시 전국에 큰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성훈입니다. 네,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입니다.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구조당국은 오늘 오전 헬기를 이용해 석관천과 한천, 내성천 일대를 수색하던 중에 시신 한 구를 수습했습니다. 확인 결과 시신은 경북 예천군 은산리에서 아내와 함께 실종된 70대 남성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에서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4명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병대원 1명은 추가로 실종된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북 예천에서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실종자 1명이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 경북의 사망자는 23명으로 늘었고요. 실종자는 4명입니다. 이와 별도로 해병대원 1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대전의 한 하천에서 급류에 휩쓸려 10대 A군이 숨졌습니다. 오늘 새벽 0시 50분쯤 10대 A군이 보문교 인근에서 대전천에 빠져 떠내려가고 있다는 신고가 소방에 접수됐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수색 작업을 벌인 끝에 신고 접수 4시간여 만에 보문교 인근에서 A군을 발견하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친구들과 함께 놀던 A군이 호기심에 하천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한 걸로 보고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물에 잠겨 사람이 죽어간다면서 경찰에 허위 신고를 반복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11시 10분쯤부터 침수됐다,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는 등의 내용으로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통해 모두 11차례에 걸쳐서 경찰에 허위로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38건의 산지 태양광 발전소가 집중호우 피해를 입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충북이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과 충남, 전남 등에서도 피해가 있었습니다. 유형별로는 설비 침수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산사태로 인한 피해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각 기관 모든 부서의 인적 자원을 총동원하십시오. 이거 어디까지 올라와? 야, 그럼 여기는 완전히 들어가서 익사할 뻔했구나.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 보고셨어. 아, 이게 몇 새끼들인데, 그죠? 예, 공들여. 사진만 찍자. 고마움 받으려고 온 게 아니고, 우리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 끝이었지, 이걸로. 여기, 누가 뭘 해줄 거야? 죄송한데요. 안녕하세요. 한번 더 봐주시고 여기 사정도 봐주시고. 그래요. 가요. 이번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지역 13곳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됐습니다. 대통령실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조금 전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경북 예천군, 충남 공주시, 논산시, 충북 청주시, 전북 익산시 등 13개 지자체를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의 신속한 일상 복귀를 위해 사전 조사가 완료된 지역부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현재 일부 지역에서는 지속된 호우 및 침수로 피해 조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에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도 피해 조사를 신속하게 마무리해서 선포 기준을 충족한 경우 특별 재난 지역으로 추가 선포할 계획입니다. 특별 재난지역 선포가 속도감 있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국무회의를 주재한 윤석열 대통령, 최대한 이른 시일에 수해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하겠다고 밝혔죠. 구조와 복구 작업은 물론 피해자 지원까지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피해 지역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고 복구 인력, 재난 관련 재원, 예비비 등 정부의 가용 자원을 모두 동원하겠습니다. 발언 하루 만에 대통령실이 오늘 오전 13곳을 특별 재난 지역으로 우선 선포했습니다. 보시다시피 경북 예천군과 충남 공주, 논산시, 충북 청주시와 전북 익산시 등이 포함됐는데요. 다른 곳은 피해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선포될 거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하기까지 어떤 절차 거쳐야 할까요? 먼저 지방자치단체 자체 조사와 중앙 합동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의 건의로 대통령이 선포합니다. 특별 재난 지역으로 선포되면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 복구비의 50에서 80%가량이 국비로 전환돼서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덜 수 있고요. 피해 주민도 재난지원금 외에 세금 납부 예외와 전기, 도시가스 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 지원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피해 가게는 은행에서 최대 1억 원까지 긴급생활 안정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기존 대출은 만기 연장, 상환 유예가 가능한데요. 보험사들도 수해 피해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면 심사와 지급 우선순위를 높여 보험금을 일찍 내주기로 했고 카드사들은 수해 피해 고객의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밀어줍니다. 순식간에 모든 것을 잃은 수해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 절실한 상황인데요. 정부의 재정적 지원 외에도 힘겨운 시간을 보내는 주민들의 마음을 달래주는 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번 폭우로 최악의 피해를 본 경북 북부 지역에 전국 각지에서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근우 기자가 그 현장 다녀왔습니다. 평화롭던 산골 마을을 덮친 최악의 산사태. 주민들은 옷가지 하나 없이 맨몸으로 대피했습니다. 집을 잃고 마을 회관과 체육관 등 임시 대피소로 몸을 피한 주민만 1,000명이 넘습니다. 생계수단인 논밭까지 토사에 파묻혀버린 현실이 답답하기만 합니다. 사과나무를 이제 처음부터 다시 키우고 사과가 나오려면 7, 8년 걸리는데 그때 동안 수입이 거의 그 밭에서는 아예 제로니까. 망연자실한 이재민들에게 힘을 주는 건 전국에서 쏟아진 따뜻한 마음입니다. 마을 경로당과 체육관에 모인 이재민들에게 구호 물품이 쏟아졌습니다. 사태 수습에 큰 돈이 드는 만큼 이웃인 대구시에서 재해구호기금을 긴급 지원했고 기업에서도 생수와 간식, 휴대전화 충전을 지원하는 등 민간 후원도 잇따랐습니다. 와 있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조그만 곳까지 구석구석 다 살펴주셔가지고 또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꼭 자기 일처럼 너무 고마운 그런 감을 느꼈습니다. 국군 장병들은 물론 전국에서 달려온 자원봉사자도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집 안까지 차오른 토사를 삽으로 퍼내고 잔해를 치우며 현장 복구를 돕습니다. 100명이 넘게 자원했고 각종 기관단체에서도 봉사 문의가 잇따릅니다. 농사짓는 입장에서 남의 일 같지 않아서 도와주러 왔습니다. 그냥 봐도 엄청스럽네요.
나는 요 내리막이를 가지고 이렇게 피해가 있을 줄은 몰랐어요. 그야말로 한순간에 모든 걸 잃은 주민들. 이웃이 내민 따뜻한 정이 다시 일어날 힘을 주고 있습니다. YTN 김근우입니다. 집중호우 여파로 열차 운행이 차질을 빚은 지 벌써 엿새째입니다. KTX는 구간을 단축해서 운행하고 있고 일반 열차는 운행이 중단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 수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윤혜리 기자. 네, 경제부입니다. 네, 여전히 열차 운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네, 일반 열차는 운행을 전면 중단했고 KTX도 일반 노선을 경유하는 구간은 운행하지 않는 단축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KTX 중앙선과 중부 내륙선, 수원과 서대전을 경유하는 노선은 지난 17일부터 열차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여기에 더해 어제부터 구포역을 경유하는 동대구, 부산 경부선 구간과 창원 중앙역을 경유하는 동대구, 진주 경전선 구간 등에 추가로 운행이 중지됐습니다. 고속선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선로가 오래돼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구간들입니다. 고속선을 이용하는 KTX 구간은 정상적으로 운행되고 있지만 기상과 선로 상황에 따라 서행 운행하면서 지연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열차 운행 정상화 시점이 불투명한 가운데 비 피해가 컸던 영동선과 충북선은 복구 작업에만 2달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SIT 고속열차 운행도 차질을 빚고 있는데요. 경부고속선은 중단 없이 운행 중이지만 호남 고속선의 경우 광주 송정부터 목포 구간 운행은 중단됐습니다. 오늘 오전 8시 기준 정상 운행되는 열차도 18편이 길게는 30분가량 출발과 도착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화물 수송도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7일부터 일반 열차가 멈춰서면서 화물 수송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부산진역 현장을 방문해 화물 운송 피해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이곳은 영동선이 운행 중단됨에 따라 화물 수송에 차질이 생긴 곳입니다. 원희룡 장관은 영동선 선로가 완전히 복구되기까지 최소 2달이 예상되는 만큼 육로로 대체 운송을 하거나 우회 노선을 발굴하는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하늘이 뚫린 것처럼 쏟아붓던 비가 일단 물러갔습니다. 비는 멈췄지만 끝난 건 아닙니다. 재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장마에 왜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했는지 밝혀야 할 겁니다. 14명이 숨진 오송입니다. 미호천이 넘칠 것 같다. 지하차도를 통제해야 한다. 이런 신고는 진작부터 이어졌는데요. 사고 당일 새벽 6시 14분 미호천교 공사 현장 감리단장이 주민 대피를 요청하는 전화를 했고요. 이후에도 청주시, 충청북도 그리고 경찰에 위급함을 전하는 주민들의 신고는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2시간여 뒤 차들이 진입한 상태로 궁평 2 지하차도는 침수됐습니다. 사고가 난 궁평 2 지하차도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출동한 곳은 미호천에서 더 멀었던 궁평 1 지하차도였는데요. 신고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설명입니다. 충청북도는 청주시가 통보해주지 않았다. 청주시는 도로통제권이 도청에 있다며 책임을 떠넘기고 있습니다. 당시 청주시는 시내버스 회사의 우회로도 통보했는데요. 파란색 부분이 통제가 됐으니 노란색 부분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이 우회로가 바로 궁평 2 지하차도를 지납니다. 통보 시점은 오전 8시 49분, 이미 물에 잠긴 뒤였습니다. 경위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침수된 747번 버스가 기존 노선을 벗어나 선택했던 우회로이기도 했습니다. 물론 공무원들 사이에선 자주 섞인 한숨이 나오는 것도 사실입니다. 재난 담당 부서에 있다 보면 잘못하면 감방, 잘해도 민원 폭탄이라는 건데요. 주말 새벽마다 출근하고도 월급은 300만 원이 안 되니 발령이 나면 차라리 휴직하자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공무원 입장에서 조금 대변을 하자면 사실 이런 재난 관련 업무를 하고 계신 이런 공무원들은 정말 속된 표현이지만 잘해야 번전이라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면 그냥 무미덤덤하게 그렇죠. 넘어가고 예. 혹시 사고라도 터져가지고 하면 모든 책임을 다 들꺼버 쓴다고 할까요? 이러다 보니까 상당히 일선에서는 기피하는 업무 중에 하나다.
그러다 보니 안전을 담당하는 부서에는 신규 발령자가 배치되곤 한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난 위험을 오히려 해당 지역 주민이 더 잘 알 수 있다면서 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네, 오송 지하차도 참사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되는 게 바로 하천의 제방입니다. 임시로 쌓아놓은 게 부실했다는 의혹인데 경찰이 이걸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사 과정에서 중대 시민재해가 적용될지도 관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황보혜경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지금 경찰이 수사에 착수한 겁니까? 네, 이번 군평 2 지하차도 침수는 인근 미호천교에 지어졌던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물이 순식간에 흘러넘쳐 발생했습니다. 차량 17대가 물에 잠겼고 1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경찰이 임시 제방에 대한 집중 조사에 들어갑니다. 폭과 넓이가 설계 기준에 맞았는지, 수압에 버틸 수 있을 만큼 견고하게 쌓았는지까지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하천 제방을 환경부가 정한 홍수 수용 범위를 고려하지 않고 하천 범람 수위보다 낮게 지어졌다는 의혹을 확인한다는 건데요. 이를 위해 안에 있는 진흙 등을 정리하는 대로 지하차도 내부 합동 감식도 시작할 예정입니다. 다만 임시제방 공사를 담당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임시제방은 최대한 문제없이 건설했다는 입장입니다. 경북 예천에서는 폭우로 실종된 민간인 실종자 1명이 오늘 오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로써 경북 북부 지역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모두 23명으로 늘었고 나머지 실종자는 4명입니다. 또 오늘 아침 예천군 호명면에서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 1명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는데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하차도 참사 이후에 3년 전 부산 사례가 거론되는데 그때는 처벌이 어땠습니까? 네, 앞서 지난 2020년 7월 부산 동구 토량 제1지하차도가 침수돼 3명이 숨졌습니다. 당시 부구청장과 재난 담당 공무원을 비롯한 11명이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부구청장에게 1년 2개월 금고형을 선고하는 등 전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사고 당시 담당 공무원들이 재난 대비 대응 매뉴얼을 제대로 따르지 않았고 사전에 차량 통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14명이 숨진 이번 오송 지하차도에서도 교통통제가 부실하게 이뤄졌고 지하차도 배수시설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달문꼴이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다만 사전에 행안부 등에서 통제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과거 침수 피해를 입은 적이 없어 침수 위험도에서 가장 안전한 3등급으로 분류된 점은 부산과 다른 부분입니다. 네, 그럼 이번에 지자체가 지하차도를 막았어야 한다는 근거가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청주시 풍수해 재난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YTN이 입수했습니다. 이 매뉴얼에서는 재난 대응 단계를 4가지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호우경보가 발령되면 3단계인 비상대응 단계에 돌입하고 주관 부서는 교통통제나 현장 통제를 실시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난 15일 아침 충청권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져 비상대응 단계에 들어선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하차도 진입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은 만큼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통제하지 않은 책임을 물어 지자체장 등에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할 수 있을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로 수사관 88명이 참여하는 전담팀을 꾸린 경찰은 오송 지하차도 침수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위반됐는지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중대시민재해란 지하차도와 같은 공중이용시설 관리 결함으로 1명이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 책임자와 공무원 등을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이 중대시민재해 조항은 지난해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지자체장이 처벌된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앞서 지난 4월 보행자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경기 성남시 정자교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도 경찰은 성남시장 등을 대상으로 적용할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가 서울에서 첫 회의를 가졌습니다. 양국은 함께 협의하고 결정, 행동하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를 천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의 핵 공격은 정권 종말로 귀결될 거라고 강력한 경고도 내렸습니다. 조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의 결실인 워싱턴 선언 후속 조치로 한미 핵협의그룹 NCG 첫 회의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렸습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과
커트 캠벨 미 NSC 인도태평양 조정관 등 차관급이 주재한 출범회의엔 윤석열 대통령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NCG가 강력하고 실효적인 한미 확장 억제를 구축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또 북한이 핵 공격을 하면 정권 종말을 맞게 될 거라고 바이든 대통령이 경고했듯 북한이 핵 사용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핵 기반의 한미 동맹으로 확장 억제 실행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핵 기반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업그레이드된 한미 동맹을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실체적인 노력들을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오전 9시부터 5시간 넘는 회의 끝에 한미양국은 NCG를 통해 함께 협의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일체형 확장 억제 체제로 나아간다고 밝혔습니다. 미 측은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 공격할 경우 즉각적이고 압도적이며 결정적인 대응 조치를 함께 취할 것이며 이는 북한 정권의 종말로 이어진다는 결연함을 보여주었고 that our partnership is rock solid and that we are taking every possible step to ensure confidence in the nuclear, strategic, and military partnership between our two great countries. NCG는 또 한반도 핵 억제와 핵 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한미 간 정보 공유 절차와 통신망 구축 등 다양한 업무 체계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주변에 미국 전략자산 배치의 가시성을 높일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한국이 별도의 핵무장을 고려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충분하고도 확실한 한미 확장 억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오늘 들었습니다. 한미는 앞으로 매년 4차례 NCG를 열어 합의 사항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다음 고위급 회의는 올해 연말 미국에서 열린다고 예고했습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 탄도미사일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오늘 새벽 3시 반부터 3시 46분까지 북한이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탄도미사일은 각각 550여 킬로미터를 비행한 뒤 동해상으로 떨어졌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건 지난 12일 고체 연료 추진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발사 이후 일주일 만입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미가 핵협의그룹 NCG 출범회의를 하고 미 전략 핵 잠수함인 켄터키함을 부산에 기항시키며 핵 억제력을 과시한 데 대한 반발로 풀이됩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발사하자 국가안보실이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안보실은 오늘 새벽 3시 반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확인된 이후 2차장 주제로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미사일 재원과 배경 등에 대한 합참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 등을 점검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미사일 발사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 사안은 아니라고 전했습니다. 어제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주한미군이 군사 분계선을 넘어 월북하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이 장병의 송환을 위해서 미국이 북측과 접촉하고 있는데 북미 간 외교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립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조수연 기자. 네, 통일외교안보부입니다. 사건 개요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미국인의 월북 사실을 처음 알린 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을 관할하는 유엔군 사령부였습니다. 유엔사는 트위터를 통해 어제 오후 판문점을 견학하던 미국인 1명이 무단으로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신병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사건 해결을 위해 북한군과 협조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월북한 사람이 민간인인지는 밝히지 않았는데 이후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미군 장병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월북한 장병은 20대 초반의 미 육군 소속 트래비스 킹 2등병으로 알려졌는데요.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됐다 풀려난 뒤 군 징계를 받기 위해 텍사스 포트블리스 기지로 송환될 예정이었습니다. 공항까지 호송했지만 비행기에 타지 않고 다시 돌아와서 판문점 견학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 정부가 미군 장병의 무단 월북을 공식 확인한 건데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네, 오스틴 국방장관은 기자회견 도중 관련 질문이 나오자 미국 군인 한 명이 공동경비구역을 견학하던 중 고의로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상황을 긴밀히 주시하고 조사하면서 장병의 가족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고 사건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도 미 국방부가 북한 카운터파트와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는 유엔군 사령부를 통해 북한군과 소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장피에르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도 상황을 보고받고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북한에서 미국인 영사 업무를 대행하는 스웨덴과 한국 정부와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주무부처인 국방부를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는데요. 국민의 안전은 미국 정부의 최우선 사항이라며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라디오 프로그램 인터뷰에서 미국과 협조하고 있고 조금 더 자세히 알고 있지만 미국 측과 협의한 내용이 있어서 언론에 공개된 것 이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쪽 반응이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북한은 아직 무반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공식 발표나 보도는 없는 상태이고요. 북한은 월북한 미군의 신원을 확인하고 입국 동기와 배경 등을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를 마친 뒤에 자진 월북했다며 체제 선전에 활용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이 병사가 한국에서 폭행 혐의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또 추가 징계를 위해 미국으로 이송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점을 고려하면 받아들이지 않고 되돌려 보낼 수도 있습니다. 네, 이번 사건 북미 대화 재개 단초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데 앞으로의 흐름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습니까? 네, 이번 일은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는 한미 핵협의 그룹 NCG 첫 회의가 열린 날에 발생한 돌발 상황입니다. 또 북한이 미국 전략 핵잠수함의 부산 기항에 반발하며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냉랭한 분위기 속에 변수가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군 신병을 인도받기 위한 소통 과정에서 그동안 끊겼던 북미 간 외교적 대화가 재개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을 석방하기 위해 미국의 전현직 당국자들이 방북한 사례들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2018년 5월 당시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북한을 직접 가서 억류된 한국계 미국인 3명을 데리고 온 바 있는데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고 대화의 모멘텀이 형성되면서 같은 해 6월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또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2009년에 북한에 억류된 여기자 2명을 석방하기 위해 방북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북한이 고강도 도발을 계속하고 북미 간 군사적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발생해서 대화의 추동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또 자발적인 월북이라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입니다. 만약 킹 이등병이 망명을 선택하고 받아들여질 경우에 상황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겠다는 미국 정부 입장을 보면 필요시 북한과의 직접적인 대화도 가능하겠지만 비핵화 대화로 당장 확대될지를 얘기하기에는 섣부르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복무하던 미군이 북한으로 넘어간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58년 전엔 베트남 전쟁에 동원되기 싫어서 군사 분계선을 넘은 일도 있었습니다. 화면으로 보겠습니다. 네, 경기도 파주에서 복무하고 있던 로버트 젠킨슨 하사입니다. 당시 미군이 참전한 베트남 전쟁에 자신의 부대가 동원될 거라는 소식을 듣고 비무장지대를 넘었습니다. 39년 만에야 북한에서 나와 1년 뒤 조국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조국 땅을 밟은 젠킨스 씨의 얼굴은 굳어 있습니다. 취재진들이 몰려와 소감을 묻지만 좀처럼 입을 떼지 않습니다. 네, 그보다 3년 전인 1962년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무단 외박을 했다가 기소될 위기에 처하자 월북한 제임스 드레스녹은 북한에서 정권을 찬양하는 영화 배우로도 활동한 이후 2017년 북한 땅에서 숨졌습니다. The great leader Comrade Kim Il-sung said, "We will take them along with us to communism. Might be a different race, they might be a different color, but God
sit down and I'm going to learn their way of life. I never thought of ever playing in a movie. First of all, I thought I didn't have the talent, though I found out I could meet the demands of the director. 1982년에는 조셉 화이트 일병이 새벽 근무 교대 뒤 월북했다가 3년 뒤 북한 청천강에서 수영하던 중에 익사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사실은 당시 북한이 유족에게 국제서한을 보내서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이 사례들을 비롯해 미국 국방부는 1962년부터 1982년 사이에 주한미군 모두 6명이 월북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됐습니다. 밤샘 경론 끝에 표결을 거쳐 경영계 최종 요구안이 채택됐는데요. 노동계는 고물가 시대에 최저임금이 10,000원도 못 미친다며 반발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밤샘 경론 끝에 내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9,860원으로 결정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240원, 2.5% 오른 수준이고 한 달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따지면 206만 740원입니다. 최근 최저임금 인상률은 2년 연속 5%대를 기록하다가 올해는 인상률이 절반 수준에 머물렀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노사 최종 요구안을 표결에 붙인 결과 경영계가 제시한 9,860원에 17표, 노동계가 제안한 10,000원에는 8표, 기권 1표가 나왔습니다. 그 제시한 안의 간극이 이와 같이 좁혀진 사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조정안에 대해서 합의를 못 봤다라고 최종 의사결정을 알려왔고 그 결과로 양측이 제시한 최종안을 두고 표결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번 표결은 지난달 고공농성을 벌이다 구속된 근로자위원이 해촉되면서 근로자위원 1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됐습니다. 노동계는 표결 결과가 발표되기 전 성명을 통해 고물가 시대에도 최저임금이 10,000원에 못 미친다며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사라진 최저임금위원회의 자율성, 독립성, 공정성을 확립하는 방안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는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앞서 공익위원은 9,820원과 1,150원 사이에서 내년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라며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노사 양측이 합의에 이르진 못했습니다.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자정을 넘기면서 차수를 변경에 이어졌고 표결로 넘어간 겁니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처음부터 12,210원과 9,620원을 제시하며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노사 간극이 큰 만큼 110일 동안 논의가 이어지면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습니다. 오늘 표결에 따라 노동부는 조만간 이의제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8월 5일까지 내년 최저임금을 고시할 방침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가 5개월 연속 상승하면서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최근 거래된 서울 아파트 값이 전고점 가격의 87% 수준을 회복한 거로 나타났는데요. 이동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400여 가구에 이르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대표적인 단지.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최근 36억 원에 팔렸습니다. 지난해 5월 최고 38억 원 신고가를 기록한 뒤 지난해 말 31억 원까지 7억 원 급락했다가 다시 5억 원 올랐습니다. 전고점에 비해 약 95%까지 실거래가가 근접한 것입니다. 조경이나 그다음에 아파트 자체 구조 같은 게 딴 데보다 우수하거든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학군인데 그런 것 때문에 아마 레미안 그 퍼스티지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가격이 예전 그 전고점 가까이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송파구 잠실 주공호 단지 전용 82제곱미터는 2021년 11월 최고 32억 7,880만 원을 찍었다가 지난해 말 22억 원까지 10억 원 이상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고점의 88% 선인 28억 7,600만 원을 회복했습니다. 이처럼 서울 아파트 값은 전고점의 87%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남, 서초, 용산 아파트 값은 전고점 가격의 90% 이상 올라선 반면 노원, 도봉, 강북구 등
강북 지역은 고점 대비 회복률이 서울 평균에도 못 미치는 등 강남과 비강남권의 격차가 컸습니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는 5개월째 상승세입니다. 경기도와 인천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부동산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 집값은 바닥을 찍었거나 저점을 탈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역전세난이 여전하고 새마을 금고 사태와 프로젝트 파이낸싱 불안, 가계부채 확대 등으로 전체 시장의 추세 상승을 확신하기는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주거 환경과 미래 가치에 따라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은 더 심화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YTN 이동우입니다. 교도소에 있던 10대 수감자가 도주 뒤 다시 붙잡히는 사건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13일 오후 8시 반쯤 강원도 원주교도소에서 10대 남성 수감자 1명이 창문 틈으로 도주한 뒤 20여 분 만에 붙잡혔습니다. 사기 혐의로 구속된 해당 수감자는 수용동 앞에서 설치된 임시 컨테이너에서 대기하던 중 창문 틈으로 도주한 걸로 확인됐는데요. 창문 틈은 성인이 오갈 수 없는 비좁은 공간이었지만 체구가 작은 10대 수감자는 틈을 빠져나갔고 인근에 숨어 있다가 잡혔습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아들의 학교폭력 관련 소송 사실을 숨긴 혐의로 고발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서울 서대문 경찰서는 정순신 변호사의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지난 17일 불송치 결정했는데요. 앞서 시민단체는 정 변호사가 공직 예비후보자 사전 질문서 가운데 본인을 비롯한 배우자와 직계 존비 속이 엮인 민사 행정소송이 있느냐는 질문에 아니요라고 거짓으로 답했다며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지난 2월 제2대 국수본부장에 임명됐지만 아들의 과거 학교폭력 문제가 다시 불거지자 하루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오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수사받고 있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정책실장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을 담당하던 에너지전환 TF 팀장으로 있으면서 지난 2017년부터 2018년에 걸쳐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과 공모해 강압적으로 조기 폐쇄를 관철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백 전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 정재훈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 한 달 가까이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역대 가장 오래 더위가 이어진 지역도 나왔습니다. 유럽도 기온이 연일 40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애리조나주 피닉스의 도로에 설치된 안내판에 화씨 110도, 섭씨 43도가 넘는 기온이 표시됩니다. 이러한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며 결국 기록을 깼습니다. Well, this is the 19th day in a row that it's been over 110 degrees in Phoenix. And so this is not a record anyone wanted to break. 약 50년 전인 1974년에 18일 연속 화씨 110도 이상 최고 기온 기록을 깨고 역대 최장기간 폭염이 지속된 것입니다. It's like you open an oven door and it's the heat wave, like when you open like an oven, that's what it feels like. Exactly what it feels like. So if you're like 이탈리아 등 남부 유럽도 펄펄 끓고 있습니다. 현지 시간 18일 이탈리아 수도 로마의 최고 기온이 41.8도로 그동안 로마에서 관측된 기온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스페인과 그리스 등도 폭염이 휩쓸고 있고 이로 인한 산불까지 극성입니다. 문제는 북반구를 휩쓸고 있는 폭염이 이번 주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폭염으로 인명피해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So repeated high nighttime temperatures are particularly dangerous for human health because the body is unable to recover from sustained heat. This leads to increased cases of heart attacks and death. 전문가들은 폭염은 가장 치명적인 자연재해 중 하나라며 매년 수십만 명이 온열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우리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 김민재 선수가 오랜 기다림 끝에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 바이에른 뮌헨에 입단했습니다. 5년 계약에 몸값은 아시아 선수 역대 최고인 715억 원으로 알려졌습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뮌헨 구단은 홈페이지를 통해 기다렸던 오피셜 소식을 전했습니다. 2028년까지 5년 계약, 등번호는 나폴리에서 달았던 3번 그대로입니다. 나폴리에 지급한 최소 이적료는 5천만 유로, 우리 돈 715억 원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천만 유로, 토트넘 손흥민을 뛰어넘어 아시아 선수 역대 이적료 1위입니다. 연봉은 172억 원 수준입니다. 33년 만에 나폴리의 우승을 이끈 뒤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빅리그 명문 클럽들의 뜨거운 러브콜을 받았던 김민재. 뮌헨이 메디컬 팀을 직접 서울로 보내는 정성을 보인 끝에 결국 전통의 붉은 유니폼을 입고 새로운 축구 인생 2막을 열게 됐습니다. 뮌헨 구단은 SNS에 김민재 사진과 함께 우리의 새로운 수비수라는 한글 문구를 게재했습니다. 또 지역 전통 의상 가죽 바지, 레더 호젠을 제작해 착장한 영상까지 올리며 대대적인 환영을 나타냈습니다. 김민재도 독일어로 화답했습니다. 김민재. 김민재가 합류한 바이에른 뮌헨은 오는 26일 도쿄에서 맨시티 등과 친선 경기를 치르고 다음 달 초 싱가포르에서 리버풀과 맞붙습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서울은 모처럼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어김없이 무더위가 기승인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벌써 31도까지 올라 어제 같은 시각보다 6도가량이나 높고요. 불쾌지수도 일반인 대부분이 불쾌감을 느끼는 수준입니다. 오늘 장시간 야외 활동하신다면 온열 질환이 우려되니까요. 틈틈이 수분 섭취 잘해주시고요. 옷차림 시원하게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고 남부지방은 하늘에 구름만 다소 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는데요. 강원 남부와 충북, 호남 동부와 영남 곳곳에 5에서 20mm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다시 전국 곳곳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5에서 7도가량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33도, 대전과 대구, 광주는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금요일까지 내륙은 맑은 날씨 속에 무더위가 이어지겠고 곳곳에 소나기 정도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 전국에 비를 뿌릴 전망인데요. 특히 이번에는 주로 수도권과 강원도에 집중호우가 예상됩니다. 피해 없도록 대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강한 일사가 내리쬐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외출하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덧발라주시고요. 모자나 양산도 챙겨 나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